그날 밤 저는 45년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일찍 잠들었고 저는 빨래감을 추리다가 평소처럼 바지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낯선 스마트폰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남편 폰 하나, 제 폰 하나, 딱 두 개뿐이어야 합니다. 이게 뭐지? 잠금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켰을 뿐인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아내분께는 아직 말씀 못 하셨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손이 떨려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상대는 여자. 프로필 사진은 없지만 말투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기운. 지난번 말씀하신 서류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병원 일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내분께 말씀드리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을 텐데요. 병원, 서류, 아내분께 말씀드리는 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나 몰래 누구랑 뭘 준비하는 거지. 폰을 덮어 바지에 다시 넣었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그날 처음으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넘겼습니다. 새벽 4시. 시계 초침 소리만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술이나 도박 한 번 안 했고 새벽 5시에 공사판 나가 밤늦게 돌아와 밥 먹고 그냥 쓰러지듯 자던 사람. 돈 벌어야지. 애들 학교 보내야지. 말끝마다 그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첫 아이를 낳은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생했어. 그게 그 사람 방식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이불 뒤집어 쓰고 밥 먹었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 놓고 부채질하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이제 드디어 둘만 남은 노년. 아침마다 같이 시장 가고 점심에 국 한 그릇 나눠 먹고 저녁에는 TV 앞에 나란히 앉아서 똑같은 드라마를 같이 욕하며 보는 게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말없이 제 손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린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외출이 잦아졌고 어디 가냐고 물으면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병원 좀, 친구 좀, 핸드폰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오면 허겁지겁 확인했고 통화를 할 땐 꼭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에는 한숨 쉬는 소리가 늘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남편은 늘 똑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그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굳이 캐묻지 말자. 그 선택이 이렇게 큰 후회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내다 눈이 멈췄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병원 근처 주차장, 둘이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름들.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커피값이 몇만 원, 식사는 우리 둘이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자주 나가는 데 있어요? 남편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냥 병원도 좀 가고, 친구도 만나고, 어느 병원인데요? 아, 그냥 동네 병원이지 뭐. 눈을 피하는 모습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병원 간다며 나가던 날 저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분쯤 지나 같은 버스를 타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남편의 뒷모습.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옷이 안팎으로 보이는 깔끔한 얼굴, 정리된 머리. 여자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가 순간 남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제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눈빛을 할 수도 있구나. 멀리서 몇 단어가 들렸습니다. 계약서, 병원, 정리,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아, 저 여자랑 내 눈앞에서 미리 다 정리하고 있구나. 재산도 앞으로의 삶도 나 없는 인생을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버리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목욕하러 들어간 사이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힌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열지 말까?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눈에 익은 단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협의 이혼서, 초안, 재산분할 계획, 집, 예금, 보험. 대부분 제 명의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그때의 저는 이렇게만 읽혔습니다. 아, 이혼까지 다 준비했구나. 재산은 내 앞으로 잠깐 돌려놓고 나중에 어떻게든 빼앗을 거겠지. 나는 내쫓고 저 여자랑 새 인생 시작하려는 거구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서류를 남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놀라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이제 와서 나 버리겠다는 거예요? 45년 함께 살고 가난을 견디고 자식 다 키워놨더니 이제 나를 이렇게 내쫓아요. 남편은 허둥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당신을 위한 거야. 내가 설명할게. 제발 설명 필요 없어요. 그 여자랑 만나는 것도 봤고 카드 쓴 것도 다 봤어요. 이혼? 좋아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싫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 머물며 남편 연락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보는 게 어때?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 사람은 나한테 끝났어.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립대 병원입니다. 남편분 보호자 맞으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유리창 너머로 본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광과 선에 연결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남편. 여보,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환자분은 2달 전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미 여기저기 전이가 된 상태였고 치료를 강하게 권유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2달 전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와도 여러 번 만나셨더군요. 빚 정리, 재산 이전, 사모님이 혼자 어떻게 지낼지 상담을 오래 하셨습니다. 본인 돌아가신 뒤에도 채권자나 자식들 사이에서 힘들지 않도록 모든 걸 정리해 두겠다고 하시더군요. 변호사, 젊은 여자, 카페에서 보던 그 사람,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폰, 카페에서의 서류, 위장이온 초안, 그리고 말기암. 제가 배신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저를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침대 옆 탁자에 봉투 하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남편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불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 왔구나.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폰도, 그 여자도, 서류도 오늘 다 알았어요. 당신이 날 버리려던 게 아니었구나.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남편이 겨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탁자 봉투. 그게 전부야. 나 너무 미워하진 말고 그렇게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탁자 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단서 사본, 변호사 명함, 그리고 남편이 서툰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을 거요. 2달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소. 치료에도 오래 못 간다더군. 그런데 죽는 건 괜찮은데 당신이 걱정이었소. 평생 돈, 서류, 세금 같은 건 내가 다 했지.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빚쟁이들이
당신을 괴롭힐 거요. 자식들도 서로 힘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았소. 당신이 오해한 그 젊은 여자가 그 사람이요. 그 사람과 함께 빚은 내 보험으로 다 갚고 집, 예금, 보험을 전부 당신 이름으로 옮겼소. 위장 이혼까지 생각한 건 당신이 세금 상속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한 거요. 당신은 몰라도 되게 하고 싶었소. 병원 갈 때마다, 진단서 받을 때마다 당신 얼굴이 떠올랐지만 차마 말을 못했소. 울면서 버틸 당신 모습이 너무 선하게 보여서 서툴렀지만 내 나름대로는 마지막으로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소.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부디 나를 미워하기보다 그래도 이 사람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그것만 기억해 주오. 45년 함께 해줘서 고맙소. 나는 참 행복했소.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종이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비밀폰도, 카페에서의 만남도, 위장이혼 서류도 모두 제가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배신자로 만들 뻔했네. 다음 날 새벽 남편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안 남편 손은 전날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남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당신, 저는 손을 꼭 쥐고 숨이 멎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편지 읽었어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는지 다 알았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는 끝까지 의심만 했어요. 당신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난 괜찮아. 당신 혼자도 살 수 있게 해놨어. 걱정 말어. 저는 그제야 평생 말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평생 단 한 번도 말 못했는데 정말 사랑해요. 남편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장 모니터에 일직선이 그어지고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제가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한마디를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야 서로에게 겨우 전했습니다. 너무 늦게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는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차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 예금, 보험, 공과금, 자동이체까지 제가 혼자 살아가야 할 앞날이 이미 말끔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빚도 다 갚아져 있었고 세금 문제도 정리되어 있었고 통장에는 제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야 저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었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만 생각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날 밤 작게 불을 켜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한 구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뜻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착과 의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그만큼 괴로움도 커지지만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소중히 여기면 그 자리 자체가 곧
안심처가 된다. 저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남편 마음은 더더욱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단지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한 번만 더 끝까지 들어주었다면, 한 번만 더 믿어주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몇 달을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작은 비밀 뒤에는 어쩌면 상대의 마지막 배려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심과 분노가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상대가 입을 열려 할 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혹시 지금 남편을, 아내를 배신자라고 마음속에서 부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오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한 번만 바꾸어 불러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저 나름대로의 사랑일지도 몰라. 저는 남편을 마지막까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안아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선방은 부처님 가르침을 빌려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길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이야기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르신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